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골목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차 한 대도 잘 못 다니는,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골목길 이야기인데, 뭐 골목길에도 귀신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사라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골목길 이야기인데, 이거는 대략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갔다가 겪은 일을 혼자 개인 여행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어서 겪은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과 개인적인 일이 이제 같이 섞인 이야기겠네요. 네, 그쵸. 여기가 어디 쪽이었나요, 지역이? 여기 지역은 강화도예요. 강화도, 인천? 네, 인천 강화도.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다가 겪은 일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화도에 되게 유명한 옛날 골목거리가 있어요. 오, 예. 진짜 딱 가는 순간 여기가 지금 과연 2000년대가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후비진 골목거리가 있어요. 예. 거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갔죠. 그런 곳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 촬영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갔는데 그날도 마치 오늘처럼 이제 비 오는 날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이제 비가 안 와갖고 오늘 촬영하고 바로 퇴근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엔. 그래서 배를 딱 탔는데 배를 타면서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촬영 못하겠다.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앵글을 빼려면 일단 하늘이 항상 잡히니까 네. 하늘이 예쁘지 않으면 촬영을 아예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더라도 그냥 우중충하면 절대 촬영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날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니까 비는 더 떨어지지 하늘은 완전 우중충하지 오히려 막 오후 3시인데 막 어둑어둑하고 그래갖고 저희가 급하게 하루를 지낼 방을 잡았죠. 하루 지낼 방을 딱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당일치기 계획이었기 때문에 민박집을 알아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게 되면 스텝이 5명, 6명 정도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민박집에서는 못 묵거든요. 인원이 꽤 되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작가가 2이 가고 카메라맨이 2이 가고 그리고 메인 PD 1명이 가고 그리고 조명팀 이렇게 일반적으로 1명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8명이었어요. 음향팀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나눠갖고 묵을 수 있는 민박집을 찾아보자 이러고 나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얘기했죠. 여기가 2000년대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골목이 후비진 골목이라고. 옛날 딱 그 생각하시면 돼요. 골목골목 지나다니다가 그 대문 앞에 민박이라고 딱 적혀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인원이 몇 명인데 방이 있나요? 하면서 물으면서 다녔어요. 네. 물으면서 다니는데 골목이 한 2m, 3m 정도 너비밖에 되지 않는 골목이었거든요. 딱 앞을 봤는데 그때가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산도 안 쓴 웬 여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꺾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냥 동네 주민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민박집에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이상하게 코너가 딱 나오면은 자꾸 그 여자가 오른쪽으로 쓱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뭐지? 뭘 보고 있는 거지? 막 싶은 생각에 그렇게 계속 한 4번인가 5번인가 그 여자를 보고 민박집을 잡게 됐어요. 민박집을 잡아갖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죠. 내일까지 만약에 날씨가 뭐 좋지 않으면은 일단 촬영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계속 기다릴까 막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민박집 주인 아줌마가 나이가 좀 있으신 아줌마셨거든요. 예. 저희들 행색을 보면 카메라 막 조명 이런 거 막 들고 있으니까 어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이러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얘기를 했죠.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 갑자기 박수를 딱 치면서 아이고 그 사건 때문에 오신 거 아니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저희들 그거 다 방송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떡밥인데. 그래갖고 무슨 사건 있었는데요? 하니까 왜 이번에 저번 달인가 골목에서 여자 하나 죽었잖아. 어이구야. 그거 촬영하러 온 줄 알았지.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여자 하나가 죽었다고? 야 이거 다큐멘터리 못 찍으면 이거 취재하고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면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감독님 우리 심심하면은 이건 한번 좀 취재 좀 하다가 기자한테 넘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골똘히 생각하더니만 매일 해 뜨는 거 보고 만약에 해가 안 떠갖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이거 취재해가지고 기자한테 넘기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민박집 주인 아줌마를 불렀어요. 저희가 불러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해달라, 사건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발견됐는지 얘기를 해달라 막 이 식으로 막 물어보니까 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세세하게 막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게 되면은 골목길 하나가 있는데 거기 골목 사거리 쪽에 가로등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그 사람은 관광객이었고 하면서 정말 동네 주민만 알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정보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시면서. 듣는데 이거는 기사거리도 아니에요. 이거 취재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까 감독님도 흥이 식으신 거죠. 이거 너무 뻔한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 아니면 사고사다. 이거는 취재도 안 오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말이 근데 그 뒤로 그 여자를 그렇게 골목에서 많이 본다. 예. 여기서부터 다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줘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자꾸 골목길에서 그 여자를 봤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목격담이. 네,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왠지 제가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인상착의를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민박집을 찾으면서 그때 제 인상착의가 어땠냐면은 딱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 있잖아요. 네네. 스키니 청바지에다가 위에 하얀색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계셨거든요. 인상착의가 딱 그랬는데 혹시 이거 맞냐고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예. 그렇게 발견이 됐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본다라고 목격담이 나온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봤냐? 이러니까 진짜 봤으니까 인상착의를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역으로 되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 하는 일을 아시니까 그분은 야 이거는 니네 쪽에서 갖고 가서 찍으라고. 이거 어차피 기사거리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다큐멘터리 찍고 빠지자.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민박 아줌마를 이제 다시 내보냈어요. 예. 내보내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꺾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오른쪽으로 꺾었을까? 왜 오른쪽일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혼자서 밤을 지샜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해가 어정쩡하게 떴더라고요. 네. 어둑어둑하고 그래갖고 촬영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배 시간에 나가자가 돼가지고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라고 해가지고 저는 민박집 아줌마한테 그 사건 장소 정확하게 다시 들어갔고 그 장소를 딱 가봤는데 발견 장소가 골목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그 가로등 아래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꺾었나 그러면서 민박집 아줌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꺾는 것만 본다고 이상하게. 와,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귀신을 본 게 맞구나. 되게 오랜만에 봤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 어차피 촬영 일정은 끝났으니까 철수를 했죠. 네. 철수를 하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제가 출사를 나가려고 장소를 이게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사 나가려고 막 장소를 찾는데 문득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흑백 사진을 찍으면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는 이제 결혼했을 때여서 와이프한테 나 여기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곳을 딱 갔죠. 다시 갔는데 사실 그 3개월 동안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래갖고 출사를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가 짜증났던 게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 오는 걸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필터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와가지고 하루 자고 사전 답사 정도만 하고 또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민박집을 또 찾는데 문득 저희가 묵었던 그 민박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나서 저번에 왔었던 촬영팀인데 이제 개인 출사 왔다가 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촬영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저 이번에 그냥 개인 출사 왔다고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왜 그때 귀신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즘 귀신들이 나온다고. 왜? 한 명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흥미가 생겨갖고 목격하신 분들 인터뷰 좀 한번 딸 수 있겠냐. 인터뷰를 좀 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음날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를 따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한 분 한 분 따기 시작하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골목길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앞쪽에서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여자 귀신이 오른쪽으로 휙 꺾으면서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미 동네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목격담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차였대 그때가. 예. 그래가지고 귀신이 또 나왔네 하면서 이제 그냥 나왔나 보다. 왜냐면 해코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걸어가면서 또 나왔네 이러면서 골목을 딱 걸어가는데 누가 어깨를 탁 잡더래요. 예. 뒤를 돌았는데 그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은 안 답답할 텐데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일 듯이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어깨를 잡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갑자기 술이 깨면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이런 옛날 골목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동네 주민들도 가끔씩 길을 잃거든요. 예. 너무 복잡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각이 져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술도 먹었겠다. 너무 놀라갖고 미친 듯이 뛰어가니까 이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그분은 동네 주민이시니까 이제 조금 좀 걸어 다니다 보면서 주소 좀 보면 금방 찾으시니까 주소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서 여기 주소가 이거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면서 딱 가려고 정면을 봤는데 그 여자가 서 있더래요. 이야.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겪으셨잖아요 그분. 그래갖고 안 되겠다. 돌더라도 뒤를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뒤를 딱 돌았는데 골목길에서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7, 8명 이렇게 걸어오는데 인상착의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더래요. 뭐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일단 그쪽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뒤쪽에 귀신이 있으니까 본인 생각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방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시간에 혹시 누가 이 골목길을 이렇게 단체로 걸어가지 하면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분이 보셨던 장면이 다들 수갑을 차고 있더래요. 오, 예. 수갑을 차고 일렬로 서가지고 터벅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더래요. 순간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뛰었대요. 6, 7명 사이 그 옆 쪽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뛰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도착했다는 게 첫 번째 사연분이 이제 보신 거예요. 오, 이게. 그 두 번째 이제 사연분한테 얘기를 또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근데 당신은 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비슷한 걸 봤는데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뭐 보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저녁에 보신 게 아니고 새벽에 한 6시? 아침이지 따지고 보면 아침에 어업을 나가기 위해 갖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왔대요. 예. 집 밖으로 나가고 이제 아침 공기를 쐬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웬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이렇게 푸석푸석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귀신은 밤에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부터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파란 아침에 웬 여자가 골목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부시럭거리고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봤대요. 예. 봤더니만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있더래요. 어?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만지고 있던 여자랑 그 여자가 만지고 있던 시신이 얼굴이 똑같더래요. 예. 기겁해가지고 뒤돌아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내내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헛것을 본 거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어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그런 것도 받고 좀 기분도 꿀꿀하고 뒤숭숭하겠다.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헛것 본 거다 하면서 술이나 더 마셔라 하면서 그날 좀 거하게 취하고 집을 가는데 집에 가려면은 그 여자를 봤던 곳을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하는데 순간적으로 술이 조금씩 깨면서 왠지 또 나 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겠지 이러고 나서
그곳을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딱 쳐다봤는데 다행히 여자는 안 보이더래요. 예. 여자 안 보이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뒤쪽에서 양옆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툭툭툭툭 치면서 갑자기 자기를 지나서 가더래요. 예.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수갑을 다 차고 있더래요. 근데 기분은 나쁜데 왠지 묘하잖아요. 예. 야밤에 수갑을 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한 소리 하려다가 이제 수갑 찬 모습을 보고 완전 그냥 꼬리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끝까지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골목길 어귀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집까지 뛰어서 들어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수갑 찬 사람을 봤다, 수갑 찬 사람을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물어봤어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토속신앙 쪽에 굉장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 예. 그래갖고 혹시 무당은 불러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당을 불러볼 생각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죠. 혹시 무당 부르실 거면은 그 언제 부르실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명함을 드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그날 그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예. 2주 후쯤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 그 마을 분이. 네, 마을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무당을 부를 거다. 네, 어떻게 하실 거냐 해서 저 올라가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사무실에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를 촬영을 갈 건데 이제 촬영 지원을 조금 좀 해줘라. 카메라랑 이게 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님이 알았다 챙겨가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카메라랑 장비들을 챙겨갖고 무당이 구슬팔에 버린다는 그 장소까지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무당이 춤을 이렇게 덩실덩실 추잖아요. 구판에 버리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버리더니만 수갑을 찬 모습을 딱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왔으니까 저 한 좀 풀어주시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구판을 버리다가 한 1시간 정도 구판을 버리고 나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구판이 끝났어요. 예. 이제 무당 인터뷰를 해야죠. 후다닥 무당한테 달려가가지고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시냐고 취재차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애가 참 착하다고. 그 뭐가 착한데 이러니까 본인 의견은 이제 살해를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당 의견은. 그래서 처음에 범인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골목을 돌아다닌 건데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섬을 돌아다니고 있는 악귀들을 본인이 잡아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거라고. 우와. 그러니까 수호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영가 눈에는 이 섬에 너무 안 좋은 악귀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차피 죽었는데 좋은 일이라도 하자 하면서 악귀들 하나씩 잡고 있대요. 그럴 힘이 있었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잡아갖고 수갑을 채워놓고 이제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신들이 와가지고 그 악기들을 데리고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래서 한이 있는 게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은 또 없대요. 그냥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당한 사람이니까 그 악한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귀신이 됐으니까 산 사람을 잡을 순 없으니까 악한 귀신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잡다가 내 한이 풀리면은 그때 가서 알아서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듣다 보니까 이거 영이 굉장히 착하시다. 살아생전 얼마나 덕을 쌓고 살으셨으면은. 근데 왜 선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촬영 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런 선한 영들은 어차피 찍어도 안 나올 뿐더러 찍힐 것도 없다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촬영이라는 게 조금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영들은 그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 알았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저 촬영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무당분이랑 또 대화를 했죠. 그래서 그 여자분은 지금도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더 괜찮게 있으라고 명복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끝내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구판을 벌이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지금 성불을 시켜버렸대요. 예. 그걸 해준 거라고 하면서 저 여자 나쁜 귀신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하면서 마을 분들은 다 안심을 시키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예.
한 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저랑 첫 번째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여자가 노려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그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짜맞춰 보니까 착한 영이고 나쁜 사람 잡는 건데 왜 산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죽이듯이 쳐다봤지? 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거기서부터 이제 궁금해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다니고 연락처 교환하고 무슨 사건 있으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는 그 섬을 떠났는데 한 4주 후쯤에 범인이 잡혔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랑 첫 번째 인터뷰 하셨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소름 돋는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네, 그분이 범인이었다고 잡혔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뭔가 막 즐거워했던 그게 그런 거였나? 그러니까 발견했다 이건 거죠, 이제 본인은.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감독님한테 사연을 쭉 얘기하니까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아마 죽어갖고 악한 영들 잡으면서 본인의 업을 깎아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다고. 그 사람 잡으려고. 자기 업을 깎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일찍 데려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늘에 일을 시키려고 뭐 그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게 범인 때문에 그랬을지, 아니면 진짜 선한 사람이었어서 그렇게 일찍 간 건지, 안 좋은 일로. 알 수는 없네.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건 미스테리하다, 진짜로.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인터뷰를 정말 많은 분들을 땄는데 예. 유일하게 그분만 자기를 째려봤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런 게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여자를 봤다?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들을 봤다. 였는데 제가 첫 번째 인터뷰했던 그분만 자기 어깨를 잡았고 자기를 째려봤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짓고는 못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아까 첫 번째로 이제 인터뷰 하셨던 분이라고 했는데 그 민박집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은 아니죠.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분이 모아주신 마을 사람 분들 중에서. 그치.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아까 민박집은 여자분이신데 뭐지?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러면 저는 아스라님에게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런 섬 지역을 갈 때 무조건 좀 이런 일들이나 귀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 좋아하다 보니까 섬낚시로 자주 가거든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근데 꼭 섬을 간다라고 무슨 일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흔하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물 못 넘어간다고. 뭐 그런 말도 있죠. 예. 네, 그런 말도 있다 보니까 진짜 섬에서 뭔가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귀신 사건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갔던 그곳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귀신 얘기가 나오던 동네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아마 악한 귀신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섬에 가가지고 귀신을 봤던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을 뿐더러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대체로 섬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럼 저 이것도 궁금한 게 독도를 가신 적이 있나요? 저는 독도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가봤어요. 오, 진짜요? 독도? 네. 내려갖고 수비대 분들이랑도 인터뷰도 따로 했었는데 예. 흔히 이제 다들 그 말 하잖아요. 독도에 귀신 많다고. 아니 근데 거기는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독도 가기 전에 울릉도에 독도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서술해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예. 거기 가서 독도에 관련돼서 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쭉 보시면은 귀신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새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많다. 네, 그렇죠. 근데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가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저도 한 달 걸렸거든요. 예. 울릉도에서 한 달 치료하면서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 근처를 이렇게 보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을 한데 독도에 정박을 해가지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날씨는 생각보다 흔치 않대요. 거기가 원체 바닥도 안 좋고 파도도 되게 많이 치는 지역이어갖고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섬인데 이제 좀 돌로 막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쵸.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런 이야기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죠? 네, 그쵸. 네.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 맞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인천 강화도에서 있었던 정말 미스테리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 마지막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미술 치료 과정에서 이상했던 한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돌빈이? 오랜만에 또 김양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 만에 봬요. 아이고,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미술 치료 과정에서 또 한 아이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제가 원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담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 일은 간헐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 과정에서 미술 심리 상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그때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하, 어떻게 보면 직업괴담이 될 것 같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보호관찰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자들이 성인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보호관찰소든 가정방문이든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전에 들려드렸던 교도소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예. 그분들은 사실은 상담이긴 하지만 면담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상담이죠. 공감해주고 다시 비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뭐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뭔가 파악을 하는 게 결국 상담인데 하루는 제가 새로운 친구 한 명을 배정받은 날이었어요. 그날 이 친구와 연락을 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 약속을 잡았던 그날 밤에 제가 자고 있는데 자다 깼어요. 왜 깼냐면 누가 제 방문을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똑똑똑 노크를 하는 게 아니라 똑, 똑, 똑 가만히 있다가 뭐야? 똑, 똑, 똑 이런 식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판단이 안 돼서 누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있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날 원래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긴 하는데 저 혼자 있던 집이었거든요. 예.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범죄를 노리는 누군가가 들어왔으면 자고 있는데 바로 위협을 했지. 굳이 노크를 해서 저를 깨울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잠이 확 달아나면서 온 신경이 그냥 문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오, 예. 밤새도록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그 와중에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3일을 계속 제 방문을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요? 네. 똑, 똑, 똑 이렇게 끊어서. 이쯤 되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허, 예. 누군지 궁금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나서 문은 못 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첫 경험할 때는 남동생이 없었지만 원래 남동생이랑 사는 집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같이 자취하는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옆방에 있는데. 예. 전화를 걸어서 누나 목마른데 다리에 쥐가 나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예. 근데 얘가 이제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면서 물은 가져다 주더라고요. 예. 가져다 주는데 문이 열리면서 저는 이제 노크의 정체와 마주한 거죠. 근데 문 앞에 하얀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하시고 체구는 되게 아담하신 할머니 한 분이 녹색 보따리를 딱 들고 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문이 열리니까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더니 제 침대 아래 쪼그리고 앉으시더라고요. 뭐야? 예. 이게 침대 위에 있는 제 시각에서는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뒷모습만 딱 보이는 상태인 거죠. 예. 이날부터 저는 밤마다 노크 소리가 아니라 밤마다 제 침대 아래서 쪼그리고 앉아 그 녹색 보자기를 부스럭거리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무슨 해코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우리 집은 남동생이랑 저만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간에 생판 처음 보는 할머니 영가가 나타나서 매일 밤 노크를 하다가는 방에 들어와서 쪼가리고 앉아서 그 보따리를 부스럭거린다? 예. 그거 자체가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 피곤에 완전 쩔었죠. 네. 거의 잠을 못 자다가 마음치유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심리 상담하는 곳인데 그 곳에서 초등학생 미술 심리 상담하는 날이었어요. 잠을 못 잔 상태로 갔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날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상담하는 날이었어요. 이 친구 보고 사전 검사지를 이제 하는 기서 시켜놓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어요. 누굴까? 그 할머니는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러시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예. 뭐 하시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새로 배정받은 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딱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오. 근데 만약 진짜 이 할머니가 새로 배정받은 친구의 그런 가정, 환경 이런 게 관련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확신을 가지려면 나는 앞으로 이틀을 더 잠을 못 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보기로 했었으니까 얘를. 만약 맞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앞으로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북? 쫙? 이러고 막 종이 찢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정신이 확 들어서 소리 들린 쪽을 봤더니 이날 그 상담 진행하는 초등학생 2학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 있죠. 얘가 검사지를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행동 자체를 특별히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아파서 온 친구였고 종이를 찢는 그 행동이 팽팽한 긴장감이든 압박감이든 그 이 아이 해소 방안일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하면서 저를 보면서 턱을 살짝 꺾여들고 눈을 탁 위로 치켜뜬 상태에서 근데 저를 보면서 엄청 순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은 검사지를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쫙쫙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저를 보고 웃는데 검사지는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정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막 파라 떨리고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제가 겨우 입을 떼고 했던 첫 마디가 재미있어?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재밌어? 선생님도 가르쳐 줄래?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을 하기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상담한 입장에서. 근데 얘가 눈은 똑같이 저를 보는 상태에서 웃음기를 싹 거두더니 선생님 저한테 집중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정말 쫄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곡성 영화에서 곽도원이 딸 자는데 들어가서 이불 들추면서 막 찾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뭐 터냐 시방? 뭐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처럼 정말 쎄한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마치 딴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정말 딱 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미안 선생님이랑 그림 그려볼까? 그래서 우리 집이랑 나무랑 사람이랑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미술심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HTP 테스트라고 해서
집, H, 하우스, 나무, T, 트리, 사람, P, 펄스. 오, 이걸 그리기 위해서 심리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집을 그리는데 이 친구가 창문을 정말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창문에 수가 많다는 거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FM적인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보통 창문이 많으면 이렇고 나무 가지가 어떠면 이렇고 뭐 나무 가지 수가 좁빗하면 어떻고 뭐 이런 식인 건데 네. 사실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특수한 상황까지 봐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창문을 많이 그리면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직업에서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친구를 특히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느낀 게 이 아이가 창문을 엄청 많이 그려놓고 그 창문 위에 다시 연필로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제가 검정건 뭐야? 라고 했더니 커튼이래요. 커튼? 예. 커튼으로 창문을 전부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봐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문의 수는 대인관계, 욕구인데 그걸 가렸다? 그럼 관계를 맺기 싫은 건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왜 가렸어? 했더니 눈이 너무 많아서 싫대요. 와. 무슨 눈? 하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싫대요. 예.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저는 지금 이 아이가 그린 건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아무나 알지 못하는 현실에 무언가가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일 수도 있고. 네. 솔직히 말해 딱 그 생각이었어요. 예. 귀신 보는구나. 네. 애기들은 심리 상담 하다 보면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지만 애들의 그림에서는 정말 이게 많이 나타나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할수록 어릴 땐 좀 트여 있다가 다친다고. 맞아. 네, 그런 것처럼 애들 그림에서는 이게 훨씬 더 잘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HTP 이거 말고도 뭐 KFD라는 검사가 있어요. 네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족 그리는 거예요. 오. 나를 포함한 가족의 모양을 그리면서 뭐 얼굴 크기, 얼마나 자세한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가족 관계에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알고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거를 파악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테스트를 이 여자아이한테 한 번만 진행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진행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사실 이 아이는 저에게 보인 행동, 그림, 태도 그 모든 게 어쩌면 특별하다고 여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가족을 그리라고 시켰을 때 얘는 남자 2명에 여자 5명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자기 자신이죠. 8명을 그리더라고요. 한 번 그린 거를 여러 번 그리라고는 진짜 솔직히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좀 독특해서 다음날 한 번 또 시켰어요. 그날은 남자 2명에 여자 4명, 어린아이 7명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하나하나 줄어가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가족의 구성원이 줄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는데 함부로 묻지는 못했어요. 이 친구가 아직 입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니까. 예. 근데 이 아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저는 매일 밤 제 침대에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할머니 처음엔 노크를 했지만 이제는 침대 밑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아니라 이 아이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더라고요. 뭘까? 예. 왜냐하면 미술 상담하는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매번 뭔가 의미심장한 행동을 해요. 근데 보호관찰 면담하는 친구는 정말 무난했고 너무 전형적이었어요. 대화가 안 된다고 막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런 식이었고 무엇보다
이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특별히 거기에 대한 관련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첫 가족 글이라는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예. 한 2주 뒤에 제가 우리 초등학생 그 여자아이 보고 다시 동일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정말 이건 이례적인 거긴 한데, 근데 이번 그림에는 남자 둘에 여자아이 1명, 본인이겠죠? 예. 그리고 못 보던 여자 1명이 생겼더라고요. 늘었어요, 이번엔. 어떻게 보면 늘었어요. 못 보던 그렇죠.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옷에 고름이 있고요. 치마를 입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 한복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머리 뒤에 동그랗게 그린 걸 보니 쪽을 꽂으신 것 같아요. 손에는 리본 매듭으로 뭔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보자기를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그린 것 같았어요. 생긴 게. 근데 너무 좀 웃겼던 게 이걸 예쁘게 그려놓고 정말 정성 들여 그렸어요. 꾹꾹 눌려가지고. 예. 이게 연필심의 굵기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감정 상태를. 근데 여기에다가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 그려놓고. 예. 제가 이 여자한테 물었어요. 못 보던 분인데 이분은 누구니? 이랬더니 할머니래요. 할머니는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분이구나. 예. 할머니는 손에 뭘 들고 계셔? 보자기 들고 계신데요. 어이구. 그럼 그 보자기 안에는 우리 친구가 생각하기에 뭐가 들었어? 했더니 참기름 들어있대요. 참기름. 예. 할머니는 그 보자기에 참기름을 넣어서 시장에서 늘 파셨대요. 제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만 있었어요. 할머니라는 그 그림 위에 연필 빗금 그어둔 거. 그래서 할머니 위에 있는 그 검정색 뭘까? 이랬더니 예.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머니는 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이 정도의 사명감과 실천력까지 요구되는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 집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그 할머니가 진짜 이 여자아이의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싶기도 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저는 3주 동안 이 할머니를 매일 밤 침대 아래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봐야 어떤 식으로든 다음 단계가 있고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막무가내로 집에 가자고는 못하고 얘한테 선생님이랑 치킨 먹을래? 우리 치킨 포장해서 집에 가서 같이 먹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갔어요. 네. 집에 가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손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에 작은 창문? 보통 다 환기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검은 커튼 같은 게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을 씻고 거울을 통해서 그 커튼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정말 미세하게 톡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화장실 창문에서. 이게 호기심이 늘 문제인데 천천히 가서 커튼을 확 걷었더니 머리를 정말 산발로 하고 오. 하얀 눈동자 있죠. 하얀 눈동자에 검은 펜으로 점 하나만 탁 찍은 것처럼 예. 그런 눈동자를 한 여자가 저를 보면서 손톱으로 화장실 창문을 막 툭툭툭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래서 걷었던 이 커튼 바로 팍 닫고 화장실 나왔어요, 지금. 예. 우리 치킨 먹자. 뭐 어디서 먹을까? 이러면서 저는 이 집을 처음으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창문에 커튼을 왜 그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와. 집에 창문마다 귀신들이 보여요.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았어요. 예. 여자 귀신 1명만 있는 창문도 있었는데 정말 창문 빼곡하게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무슨 한정판 발매된 날 매장 오픈 1분 전 와. 앞마당 마냥? 와. 그러니까 그 좀비 영화 보면 떼거지로 막 소리 따라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바글바글했어 진짜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귀신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손톱으로 유리창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들어오고 싶은 것처럼.
A를 힐끔 보니까 같이 밥 먹을 그 식탁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커튼 그린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있으니까 살만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좀 마음은 아팠어요. 초등학생 입에서 살만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네. 솔직히 이날은 음식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시는구나. 현관에 플라스틱 된 그 병 정리하는 트레이 있잖아요. 예. 그 식당 가면 있는 거 그게 5짝이 있는데 사놓은 술이 아니라 전부 먹은 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먹으려고 사둔 것도 아니라 전부 먹은 거였던 거고 엄마의 흔적이 안 보여요. 그 가정환경조사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봤을 때 아이가 엄마가 없진 않았어요. 근데도 제가 봤던 환경에서는 엄마의 그 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 집을 다녀오면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녀와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더 무거워지고. 네. 당연히 할머니가 귀신일 거고 뭔가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애기가 할머니가 있어서 살만하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살아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거기다가 얘가 지금 뭔가 느끼고 보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의문만 늘는 거예요. 저 함부로 이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라서. 그쵸. 예. 근데 진짜 이날 밤에는 진짜 할머니 또 나오시면 말 걸고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에 눈이 떠져서 진짜 말이라도 걸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위 눌린 거 있잖아요. 근데 분명 눈은 떴고 정신도 멀쩡해. 이 상태로 가위 눌려서 몸은 못 움직이는데 눈알만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대 아래 발쪽을 보니까 늘 계시던 할머니가 안 계세요. 예? 이상하다? 어디 가셨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얼굴 바로 옆에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제 침대 매트리스 앞에다 팔을 괴시고는 저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걸 딱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 이 할머니가 옆에서 그 숨 막힐 때 내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오. 뭐 그런 소리를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내고 계신 거예요. 오. 시선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 싶은데 이제는 눈도 안 돌아가요. 예. 이 할머니랑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이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었냐면 조금만 지켜줘 이거였어요. 예. 지켜줘 뭐 이런 식이었어. 오. 제가 쉽게 표현해서 이 말을 바로 말씀드린 거지 저는 이 말 알아듣는데 밤새 걸렸어. 와. 정말 말씀을 길게 하시고 막 힘겨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말할 때 예, 목이 그러네. 이제 안 나와서 내가 조금만 지켜줘 그거를 밤새 겨우겨우 알아들었어요. 저는. 예. 정말 이게 많지 않은 제 경험상 생각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귀신이 굉장히 흔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 자체도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를 깎아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물건을 건드리는 것만큼.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연유인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니까 알아듣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예. 지켜줘? 이 생각했을 때 이미 해 뜨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알아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뭘 지켜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긴 하죠. 예. 이러다가 이틀 뒤에 다시 그 우리 미술 심리 상담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센터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 아이의 집에 갔을 때 여자의 흔적을 못 봤잖아요. 그 엄마의 흔적을. 예. 그래서 그동안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쁜 언니들은 왜 매일 한 명씩 줄어들어?
하고 물었더니 얘 표현이 딱 이거예요. 엄마 같은 여자예요. 엄마예요도 아니고 엄마 같은 여자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엄마가 10명 넘게 있었대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니까 없고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오니까 음료수 먹고 자고 있고 예. 어느 날은 모르는 아저씨가 데리고 가고 어느 날은 아빠가 엄마 교육시켰는데 엄마가 없어졌고 예.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차에 치이고 싶어요. 차에 치이면 이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벙쪄서 어머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눈을 탁 치켜뜨고 저를 보더니 내가 지켜주라고 했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밤에 들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켜줘. 조금만 지켜줘. 완전 굳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되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우리 가족 그림 그려요. 어이구야. 가족 그림 그리지요 자기 입으로. 그래 그림 그리자. 그래서 가족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엄마 같은 여자는 없고 남자 둘의 할머니를 그려서 이전보다는 그 여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한 장을 그리는데 거기에는 남자 한 명이랑 자기 자신 한 명, 이렇게 2명만 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는 안 그려? 이랬더니 할머니는 이제 없대요. 예. 할머니 어디 가셨는데? 이러니까 눈을 완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보더니 돌아가신 거 알면서 왜 물어요? 할 말이 없죠. 나만 미안해진 거죠 이제. 그치. 다 알고 있구나, 얘는.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커튼 네. 얘기할 때부터. 이날 이후로 가족을 그릴 때는 앞에서는 여자 하나가 한 명씩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그려요. 남자 한 명과 여자아이 자기 자신 한 명. 한 달 정도는 제가 진짜 순전히 이 여자아이한테 몰입했어요. 다른 내 남자 아예 안 받았어요. 다른 내 남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봤어요. 또 예. 신경 안 쓰면 할머니가 뭐라 하실 것 같아 겁나가지고. 예. 그러다 진짜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밤에 학교에 있다가 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양쪽. 예. 예. 이 아이의 가족관계 서류를 봤을 때 오빠 한 명이랑 이 아이만 남은 거예요. 예. 오빠가 만 18세, 19세? 그래서 아이랑 둘이 살려고 했는데 어리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낳아주신 그 수많은 엄마들, 엄마 같은 여자들 중에 낳아주신 엄마 쪽? 그러니까 이모겠네요. 이분이 이 남매를 케어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네. 다행히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상담도 계속 진행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좀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켜 먹었어요. 예. 이 당시는 코로나 이전이라서 배달 음식 시키면 대면 결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음식이 와서 결제를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이야기 초반에 할머니 나타났던 시기에 비슷하게 맞물려 상담했다 그 보호관찰 소년 얘기 한 명 했었죠. 예. 그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예.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달 일로 알바비 벌어서 생계하는 거는 흔해요. 예. 다만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상담하는 친구가 있는 게 조금 특수할 뿐이죠. 네네. 제가 놀랐던 건 그 아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뒤에 녹색 보자기를 든 할머니와 눈 하얗게 뒤집어진 할머니한테 팔목 잡혀있는 거품은 아저씨가 계셨던 거죠. 이 아이가 음식을 내려다 놓는데 제 시선은 그쪽에 가 있어요. 제가 한 달 가까이 꿈에서 보던 그 할머니랑 녹색 보따리. 주섬주섬 그 보따리에서 뭘 여시는데 예. 참기름병을 저희 집 문 앞에 놔두더라고요. 그걸 집 앞에 내려놓으시고는 되게 정중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품문 아저씨의 손을 잡고
싹 없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봤지만 우리 학생은 못 봤잖아요. 네네. 배달 온 이 친구. 그래서 얘가 기다리고 있길래 음식값 주면서 야, 너 담배랑 술 하지 마. 밥 먹어. 이러고 용돈을 좀 지어주고 이 날 기준으로 그 다음날 바로 이 친구 상담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친구랑 미술 상담한 친구랑 연결 짓지 못했던 게 여동생이 있고 아버지나 뭐 어머니 한쪽만 계시고 환경이 적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한테.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20살에 가까울수록 청소년 기준으로 애들 마음 열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겠죠. 이게 뭔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네? 아니요? 그냥 몰라요. 대체로 이래요. 나이가 네네. 많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맥락을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맥락을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주 처음 할머니가 노크할 당시의 예상대로 이 남자 청소년 아이와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죠. 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이 아이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 남자아이는 할머니가 거의 키우셨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빗나가게 된 계기는 엄마들 전부 도망가고 또는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네. 아빠는 술만 드시고 이 친구는 어린데 희망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희망이 보이더래요. 여동생을 지켜주고 싶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했던 부탁을 지키고 싶었다라고 네네. 어째서인지 저한테 배달 음식 왔던 그 다음날에는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귀신을 봤다라고. 맞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네가 잘못 본 거야. 뭐 무서운 거 보고 자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 김양희님은 좀 다르게 보시겠어요. 아이가 본다고 하면 진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방금 돌비님 말씀하셨던 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이 친구들이 보이는 게 저도 보이니까. 다만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서류로 적혀있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야,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래도 네. 저 입장에서는 뿌듯한 이야기였어요. 이 친구가 마음을 다잡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다행이기도 하고. 근데 김양희님은 그 사운드를 연구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진짜 최대 현실과 비슷하게 하신 거잖아요. 가끔 연습은 해요. 가끔 실제로 그때 들었던 이게 거를 맞나? 내가 들었던 게 이 소리가 맞나? 이렇게 해보기는 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이렇게 따라 하셨을 때 그냥 따라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랑 따라 했을 때 이거 조금 기분이 이거 안 좋다. 좀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진심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찝찝함 찝찝해. 느낌이 전달되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진짜 찝찝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진짜구나. 오늘 김양희님 또 이렇게 이야기 열연을 하시면서까지 들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또 귀신을 봐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귀신을 본다는 거를 또 함부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귀신을 보는 걸지 잠깐 보는 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일들도 있다는